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송재훈 교수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과제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산업경쟁력 포럼 2차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학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두 분이 주제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이재호 교수님이 주제 발표를 하시고요. 신한금융투자증권의 기업분석 부서장이신 최도연 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식을 좀 취했다가 2부에서는 패널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패널 토론은 제가 좌장을 맡게 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상무님께서도 참여하셔서 두 분의 발표자와 함께 패널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 질의응답은 저희가 매일경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이 있고요. 또 유튜브와 현장에서 나온 질문을 제가 추려서 제가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이유재 학장님께서 인사 말씀 겸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이유재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한국 주요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매일경제신문과 공동 주관으로 한국산업경쟁력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경쟁력 포럼은 업계, 학계, 연구소, 정부 등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영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희집 엔화아이디어 스태커, 정지택 베인앤컴퍼니 대표께서 자문위원이며 전미 경영학회 국제경영분과 회장인 송재영 교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산업경쟁력 포럼은 에너지화학, 반도체, 인터넷 서비스, 조선, 뷰티, 모빌리티, 제약, 바이오 등 한국 대표 산업 7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세션은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고 녹화 영상은 유튜브에 제공합니다. 오늘 개최하는 2차 세션은 반도체 산업이 대상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명실공히 한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수출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최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해왔으나 중국의 반도체 불기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아직 존재감이 크지 않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나 대만의 TSMC라는 지배적 사업자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라고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견제와 제재가 거세지며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렬하고 틈바리에 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를 모색합니다. 주제 발표하시는 신한금융투자증권의 최도연 기업분석 부서장님과 이재호 교수님, 패널 토론에 참석하시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상무님과 송재영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오늘 행사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주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이재호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미세 공정의 전략적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초미세 공정 생태계 도약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삼성전자 주가가 62,800원까지 2월달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42,000원 초반까지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금 7만원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최근에 강세냐. 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뭐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은데 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트야 나달라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일상 업무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는 2년 동안 이루어져야 될 그런 규모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단 2개월 만에 진행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교수들은 이걸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학기에 이제 학기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강의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온라인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멘붕이었습니다. 왜냐면 온라인 강의 싫어하거든요. 근데 할 수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줌을 그때 이제 배워가지고 아직까지 그 줌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좀 익숙해져가지고요. 학생들 이렇게 토론도 이제 줌으로 하고 있고 그거를 전부 다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약 그 녹화 파일, 데이터 파일을 무지막지한 데이터 파일을 내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담으려고 그러면 그건 감당 못하죠. 근데 클라우드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 액세스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이 디지털 전환 수요가 폭증을 해가지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디지털 수요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증설을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가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는 그런 거가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하는 한 가지 배경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두 번째 변화의 축은 미중 갈등이죠. 미중 갈등. 2015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 분리를 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대규모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펀드를 조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중국 반도체 업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공정 정책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을 정밀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러한 이 두 가지 변화의 내용은 신문지사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가시적으로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변화의 축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무의 법칙과 이 반도체 생태계의 재편하고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편이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무의 법칙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든 무어라고요. 이분은 전임 인텔의 CEO였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965년도에 굉장히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반도체 안에 트랜지스터의 수가 약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그런 거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만약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퍼스널 컴퓨터, 그 스마트폰,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런 그 경이적인 그 놀라운 혁신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반도체 업계는 약 반세기 이상을 모의 법칙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장을 누렸죠. 하지만 그 모의 법칙을 추종한다는 게 꼭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트랜지스터의 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설계를 할 때 설계의 오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개발 업체들이 개발을 하다가 자꾸 지연이 돼요. 오류가 자꾸 생기니까요. 그리고 실패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그동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 보면요, 모의 법칙을 따라가려면 서로의 선봉을 자꾸 이제 줄여야 되는데 공정혁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그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그 설계와 생산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서 그 파괴적인 측면이 파생되는 것을 직시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인텔의 그 전설적인 CEO였던 앤디 그로브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파괴적인 속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 변곡점이란 그런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환경 변화가 탄력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사업의 본질이 바뀌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 이후에는 그 변화의 속도는, 그러니까 변곡점 이전에는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변곡점이 딱 그 변곡점을 지나는 순간 그 속도는, 변화의 속도는 쓰나미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자하고 패자가 운명이 갈립니다. 그래서 그 앤디 그로브는 90년대에 앤디 그로브가 목격한 것은 바로 이 대형 컴퓨터 회사들의 몰락입니다. 그 과거에 이제 대형 컴퓨터 회사들을 보면 IBM을 중심으로 몇 개 회사가 독과점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CPU를 자체 설계하고 생산했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자체 설계라고 생산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각 컴퓨터별로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도 전부 다 그 회사 한 울타리 안에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90년대 PC 생태계를 보면 그 CPU만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PC 생태계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주력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두각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 PC 생태계의 가치사들은 전문 업체들로 이렇게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치사들이. 그 90년대 PC 생태계에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연간 한 30%씩 성장을 했고요. 이 가파른 성장이 그 대형 컴퓨터 회사들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무의 법칙을 따라하다 보니까 복잡성이 자꾸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복잡성 증가에 따라서 반도체 생태계 자체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반도체 산업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을 보시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반도체 설계하고 생산을 자신의 그 회사 울타리 안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반도체 업체들은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갔고요. 특히 이제 설계 분야에서도 또 여기서 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자산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한테 자기네 설계 자산을 라이센싱을 하는 암홀딩스 같은 그런 회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암의 그 설계 자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라이센싱을 받아가지고 그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퀄컴이나 애플 같은 그런 회사들이 생겨난 거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팹리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팹리스 업체다. 그리고 이런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만 하는 그런 TSMC 같은 그런 업체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TSMC를 파운드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아주 또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치사들이 이렇게 분화가 되고요. 설계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설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럴 필요 없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공지능 추세가 이제 가속화되다 보니까 클라우드 업체들이 반도체를 자체 설계하는 그런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 이제 인공지능용 반도체, 텐서 프로세싱 유닛을 자체 개발해가지고 지금 아마 3세대까지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자기네 클라우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는 자기네 클라우드에 이렇게 맞춤형으로 딱 자기네 환경에 딱 맞춘 그런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서버 프로세서인 브레비탄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그 성능이 7배가 개선된 그래비탄 2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자기네 클라우드에서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요, 이 회사들이, 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실은 인텔이나 엔비디아, AMD, 이 범용 칩을 만드는 회사들, 고객사들이거든요. 굉장히 가장 중요한 고객사들인데, 이 고객사들이 이 범용 반도체 회사들 먹이사슬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 먹이를 좀 뺏어먹겠다고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모형업칙 때문에 증폭되는 이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 쪽 사이드에서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걸 말씀드렸고요. 이 복잡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생산 쪽에서도 이제 계속 가중이 돼가지고 이쪽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그렇고 생산하는 업체들도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주저앉거나 혹은 그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사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그 설비, 공장 설비를 매각을 하고 팹리스 회사로 변신하는 그런 회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지금 AMD입니다. AMD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네 그 공장을 매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반도체 생산 쪽에서 생존을 하고 계속 앞으로 계속 혁신을 해온, 이세공정의 혁신을 해온 기업들의 그 성과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계속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회로 성격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복잡성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광원을 아예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신문지상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극좌회선 노광 공정 혹은 EUV 노광 공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이제 7나노 이하부터는 노광 EUV가 없이는 초미세 공정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제가 여기 그림을 2개를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EUV라고 쓴 게 있죠. 이게 EUV 노광 공정을 통해 가지고 회로를 새긴 겁니다. 보시면 선명하죠, 그죠?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기존에 그 ARF라는 방언을 써가지고 회로를 만든 거거든요. 멀티 패턴을 통해서 조금 희미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물어봤어요, 전문가들한테, 공정 전문가한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랬더니, 아, 이렇게 되면은 그 회로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 거기서 불량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예. 그래서 7나노 이하부터는 노광 공정이 노광 장비를 반드시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초미세 공정 발전을
과 함께 이 반도체 생태계에 2차 변곡점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 되면 TSMC도 그렇고 삼성 파운드리도 그렇고 3나노 공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기존에 그 트랜지스터 구조인 핀팻이라는 구조, 이건 2011년도에 이제 인텔에서 22나노에서 처음 도입을 한 건데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3나노를 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GAA라는 10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던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근데 그 2018년도에 CNET이라는 그 하이테크 전문 매체입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GAA 기술로 선단 공정 경쟁에서 승자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클라우드 서버 칩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용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하고 AMD하고 엔비디아가 설계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인텔이 이쪽 시장에서 99% 시장을 장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텔이 자꾸 이제 그 미래 공정에서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AMD한테 시장을 많이 뺏겼습니다. 최근에.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가지고 제너럴 퍼포스 GPU라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가속기 쪽에서 지금 이쪽 시장을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회사가 지금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고객사들, 클라우드 업체들이 자기네들도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그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 같은 경우는 범용 칩이기 때문에 이제 옷으로 치면 기성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회사들이 야 너네 기성복은 우리한테 딱 맞지는 않아.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우리 입맛에 딱 맞는 맞춤형으로 갖고 싶어 하고서 그게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경쟁에 가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쪽 시장이 그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된다는 거. 과거에는 이제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앤디 그로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쟁 우위의 관건은 기업이 경쟁사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거죠. 경쟁 우위는. 그러면 2차 그 변곡점에서 인텔은 탈출구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전임 CEO였던 크레이그 베러. 본인이 이제 퇴임을 하기 바로 직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고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텔 임직원들한테 무해 법칙을 계속 지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뭐 때문에 무해 법칙을 이렇게 지켜야 되냐. 무해 법칙은 인텔에서는 그냥 단순히 법칙이 아닙니다. 무해 법칙은 인텔에서는 초격차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마이클 말론이라는 분의 책에서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인텔이 무해 법칙에 맞춰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한 무해 법칙을 자신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으로 잡는 한 그리고 무해 법칙에서 뒤처지지 않는 인텔을 멈추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텔이 40년 동안 그렇듯이 최고대에 항상 머무를 수만 있다면 아무도 따라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후임자들이 과연 선배 CEO의 얘기를 가슴에 새겨 들었나? 꼭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2017년도에 해임됐던 브란 프라친이라는 전임 CEO가 있습니다, 인텔에. 이분이 무해 법칙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지금 복잡계의 재앙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인텔의 그 무해 법칙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을 암시했고요. 2016년도에 12,000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이 12,000명 인력 중에 많은 사람들이 R&D 인력이었고요. 이 R&D 인력들이 미래에
인텔의 미래 경쟁을 준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내친 거죠. 예. 그리고 인텔은 지금 인텔은 10나노를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10나노 공정 PC에서 쓰고 있는데 아직도 수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수율이 안 나오고 있고 7나노를 내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딜레이 됐어요. 2022년도. 이거 될지 잘 모르겠어요. 월가에서는 잘 안 믿습니다. 인텔 얘기를. 근데 뭐 갈 수 있다고 아직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닌가요? 팥을 심어놓고서 콩이 혹시라도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 콩이 나오는 건가요? 다윈의 적자 생존의 법칙은 굉장히 처절합니다. 자비라는 게 없어요. 패자는 무참하게 도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승자한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인데요. 인텔의 실패는 미국 반도체 업계의 실패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주 전에 최근 밥스완 인텔의 CEO가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앵커가 질문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CPU를 외주 줄 거냐 안 줄 거냐. 근데 밥스완이 계속 말을 빙빙 돌리고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서 외주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 1, 2월쯤 돼서 결정을 할 거다. 그러면 외주를 만약 주게 된다면 언제 나오는 거냐 새로운 칩이. 그랬더니 2023년에 칩이 나온대요. 그때까지 인텔이 온전히 남아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미세 공정 파운드리가 승자다. 그리고 이 7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은 전 세계에서 딱 두 회사만 성공을 했다. TSMC하고 대한민국의 삼성 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독점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마치 대형 항공기 시장에서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99%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두 회사가 이 시장을 싹쓸이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EUV하고 GAA 기술에서 선정을 했고요. 제가 이제 TSMC를 한 15년 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사례를. 근데 굉장히 훌륭한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좀 이상 징후가 좀 보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이상 징후를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뭔가 허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TSMC의 EUV 공정에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투자를 뭔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없었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단골 고객을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 뺏겼어요. 퀄컴도 스마트폰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구글이나 인텔, IBM,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시스코 이런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지금 삼성 파운드리하고 미래를 같이 하겠다라고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CPU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GPU를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삼성의 이제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초격차 전략, 이 초격차 전략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임 회장이었던 권영일 회장님이 이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성의 초격차 전략이 독보적 기술로 슈퍼사이클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방향이라면 차이를 만들고 끊임없이 변신하는 것은 초격차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다. 근데 압도적이지 않은 제 아무리 1등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이제 요즘 세상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초격차라는 압도적인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변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TSMC에는 초격차 전략이 없습니다. 제가 15년을 이 회사를 강의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회사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B2B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고객사가 원하지 않으면 신기술로 양산을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사가 신기술로 가면 자기네 설계를 처음부터 다 뜯어고치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비싼 공정으로 해서 돈을 많이 써가지고 칩을 찍어내서 그걸 다른 고객들한테 이걸 사겠냐 그러면 안 산다 그러면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고객사에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가 여러 개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EUV 공정 에 쓰이는 EUV 장비 같은 경우, D램 반도체 사업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투자할 수 있겠죠. 그리고 GA 기술 같은 경우 이제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삼성에는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가 있으니까 위에서 CEO가 이걸로 가는 거다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고객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 4세대 기술로 선행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삼성의 이제 총격차 전략의 배경이다. TSMC는 이런 게 없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반도체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는데요. 두 번째, 이 초미세 공정이 왜 중요하냐, 전략적으로. 이 초미세 공정,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이 일어나면서 심화되면서 이 초미세 공정이 경제를 넘어서서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이렇게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국제 이제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명쾌한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략물자로 꼽혔던 그 텅스텐이나 몰리브덴처럼 중요해졌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특히 비메모리 파운드리 생산 라인은 텅스텐이나 몰리브덴 광산처럼 중요해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초미세 공정 파운드리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냐? 그거에 대한 해답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아시아 반도체 업체, 생산업체들한테 그 생산 시스템에 너무 의존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두 개의 회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TSMC하고 삼성전자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세계 최고의 초미세 공정 파운드리가 중국 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 그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제재를 계속 했는데 2년 넘게 이게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애플하고 AMD 같은 회사가 반도체 생산을 맡길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미국의 탄도미사일, 최신의 전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생산을 여기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미국 정부의 고민이고, 결국 미국 정부는 TSMC하고 삼성전자한테 미국에 와서 이 최첨단 반도체 분야를 증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맨입으로는 안 가죠, 그죠? 돈이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최근에 이제 최첨단 공정을 미국 도입하고 관련해서 250억 달러 지원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일본 정부도요, TSMC 이 초미세 공정 라인을 일본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근데 결국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이 공정 라인을 증설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성황이 비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지금 두 회사 모두 EUV 공정에 지금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 소부장 업체들이 이 친구들이 냄새를 잘 맡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단순히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D램 쪽에 들어가면 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가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이 성장의 기회를 보고서
여러 가지 소재나 부품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계 최고의 강소기업 그리고 히든 챔피언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유례없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아시아에 실리콘밸리가 탄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실리콘이 없는 실리콘리스 밸리로 이렇게 전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만 집중하는 엔비디아나 AMD 그리고 이제 곧이어서 인텔도 팹리스로 이렇게 가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이런 실리콘밸리의 스타들 이 스타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실리콘 칩이 없이는 이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실리콘 칩이 아니고요. 최첨단 공정에서 만든 칩이 필요합니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장기적 국가 경쟁력이 이 실리콘밸리가 아시아에서 탄생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발표는 신한금융투자증권의 기업분석부사장이신 최도현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최 연구위원께서는 매경이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3년 동안 수상하셨고요. 최근에 매경 머니쇼에서도 발표한 한국의 스타 애널리스트이십니다. 네, 최도현 부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 한국 산업 경쟁력 포럼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면서 어떤 좀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앞서 이지영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기술력이 경쟁력을 모두 설명한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의 개발 뉴스들을 보시면 대다수가 그냥 전공적 기술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됩니다. 그만큼 반도체 공정 기술에 전공적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 좋을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과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접근하는 그런 방향은 다소 조금은 다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성능을 위주로 합니다. 주문형 생산이고요. 바쁜도 소량 생산의 시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반도체 전공정 기술을 더욱더 개발시켜서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는 원가에 더 집중을 합니다. 웨이퍼 안에 칩 사이즈를 줄여서 더 많은 칩을 만드는 데 좀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가 개선에 대한 접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두 가지가 원가와 성능이 전공정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이야기 나올 때마다 경쟁력, 기술력으로 비결이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그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을 보시면 2001년도에 170조 원의 규모였던 비메모리 전체 반도체 시장이 2019년도에 4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합니다. 무지막지한 성장을 보여줬죠. 여기서도 또 재미있었던 건 비메모리 안에서는 비인텔 진영의 시장이 더 커졌습니다. 앞서 이재호 교수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메모리에서는 빅사이클을 경험하면서 비메모리 대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반도체 전공정 기술에 의한 어떤 변화에서 변곡점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모해 법칙 훼손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리니어하게 매년 18개월당 2배씩 이런 집적도가 올라가는 그 그림은 이미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띄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인텔 진영과 비인텔 진영의 시장 성장률을 비교해 볼 경우 CAGR이 이 비인텔 진영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거고요. 좀 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설계 쪽에서 인텔은 AMD나 엔비디아한테 또는 암한테
헤게모니를 뺏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팹에서는 TSMC나 삼성전자한테 헤게모니를 뺏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텔 진영의 연합 구조에서의 시너지가 인텔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빅사이클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언론 시장에서 이미 17, 18년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익을 확인했었을 것이고요. 그 가장 근본적인 추별점이 뭘까를 고민해 보면요. 수요 증가율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 경우, 증가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결국 이 오른쪽 그래프로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결국 공급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웨이퍼 안에서 칩의 양을 늘리는 공정 기술을 통한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웨이퍼 캐파를 물리적으로 증가시키는 두 번째 방법이 있을 텐데, 공정 기술을 통한 공급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D램에서 캐퍼시터의 난이도의 급상승이고요. 이 캐퍼시터는 아시다시피 D램에만 물리적으로 존재합니다. 랜드는 이제 트랜지스터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같이 이런 저장을 관리하고 있을 때 이 B분의 H, 왼쪽 그래프에서 어스펙트 레이시오라고 하는 B분의 H가 계속 물리적으로 커집니다. 선폭이 작아지면 B는 작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채워져야 되는 0과 1을 구분을 해야 되는 전하의 양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H는 계속 올립니다. 그럼 B분의 H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어스펙트 레이시오가 올라가는데, 이 어스펙트 레이시오는 D램에서의 공정 난이도와 일치한다라고 보셔도 된다. 이 어스펙트 레이시오의 급상승은 D램에서의 공정 난이도의 급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캐파 증설이 일정하다면, 그리고 수요 증가율이 일정하다면 이는 공급 부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공급 부족 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D램 업체들은 더 많은 캐파 증설을 요구받습니다. 캐파 증설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캐파 증설은 꼭 생산 업체들이 결정하는 양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D램 업황에 수급에 생산 업체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 수요의 후행에서 공급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속이 되는 한 D램 산업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3강국으로 재편이 되어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재편을 된 상태입니다. 그 다른 업체들의 추가적인 진입이 없다라면 저희는 계속 이런 빅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 달리 얘기하면 다른 업체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정 개발을 유지시키면서 어렵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우리는 이 황금 같은 그 D램에서의 산업에서의 수익성을 계속 추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랜드는 다소 조금은 다릅니다. 랜드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산업이어서, 그리고 성장 산업이어서, 그리고 또 삼성전자와 후발업체 간의 영업이익 격차가 D램보다는 좀 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마켓시어를 추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랜드로 가면서 이 D램과 유사하게 공정기술로 나오는 공급 증가율의 둔화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캐파 증설의 요구량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 독점력이 더 크게 발휘되는 모습을 확인했고, 실제로 랜드에서도 17, 18년도에 빅사이트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어떤 업황의 회복을 보면 결국 계속 D램은 그런 수익성 추구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좀 더 앞서서 나타나는 전망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랜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켓시어를 늘릴 수 있는 눈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어떤 규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의 시점이 D램보다는 다소 늦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와 메모리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좀 저희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텔의 신나는 공정 개발이 많이 지연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인텔은 PC 시대에서 최강자였고요. 모바일 혁명으로 넘어오고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올 때 저전력 설계를 시장이 요구하고, 그리고 병렬신 연산을 시장이 요구할 때 인텔은 ARM이나 ARM이나 엔비디아 랩이 그런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쪽에서 이제 이 팹리스 설계만 주력을 하는 업체들 대비 조금 다소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팹에서도
생각보다 과거의 인텔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13년, 14년도를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인텔은 이미 14나노에 대한 공정 기술을 출발했고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와 TSMC는 22나노를 출발했습니다. 비메모리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 TSMC는 7나노에서 5나노로 넘어가고 있고요. 인텔은 이제 올해 연말에서야 10나노의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흐름에서 비인텔 진영이 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에 있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비메모리에서 이 파운드리 시장에 강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은 이런 뺀만하는 이 파운드리 시장은 결국 계속 이런 비인텔 진영의 확장 속에 드라마틱한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과정 안에서도 TSMC 굉장히 잘했습니다. 마켓시어를 계속 올려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더 잘했습니다. 마켓시어를 더 빨리 올렸습니다. 이 두 업체의 양당 구도로 비메모리는 지금 현재 설명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메모리에 대한 마켓시어를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올리려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해보고요. 저희는 그걸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납기 대응력이고요. 사실 TSMC가 다른 업체들,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 대비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A라는 업체가 B 업체, C 업체, D 업체에 가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의 세트의 출하를 위해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게 맞을 거고, 가장 빨리 대응해 준 업체가 B라면 그 B 업체를 퍼스트 벤더로 1차 벤더로 선정하는 게 당연히 맞을 거고요. 그리고 그 납기 대응력이 조금 늦다면 당연히 세컨드 벤더로 선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TSMC는 이 납기 대응력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꼭 저희는 이 비메모리의 납기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데 저희는 좀 향후의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납기 대응력은 곧 결국 IP 또는 셀 라이브러리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설계에 관련된 설계와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좋냐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래프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TSMC는 이런 IP 포트폴리오나 생태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정말 잘해봤지만 다소 조금 공정 팹에 치중해서 정말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줬던 건 사실이나 이 설계 쪽에서의 좀 모습이나 이런 라이브러리 IP 쪽에서는 조금 TSMC를 따라가기에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납기 대응력을 제외하면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굉장히 위대한 평가를 받아도 현재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럴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기술 로드맵상으로는 TSMC보다 삼성전자가 더 앞서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지치고요. 실제로 현실화되느냐가 우리한테 또 관심 대상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현실화시킨다면 삼성전자가 이런 마켓 시어를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지만 TSMC의 마켓 시어는 50%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그리고 아마도 인텔이 이재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예를 들어 인텔이 그런 설계를 받아서 TSMC가 1차 벤더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면 인텔은 추가적으로 마켓 시어를 올리는데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 5% 마켓 시어를 더 올리는데 주력하기보다는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더 큰 고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더 노력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세컨 벤더로서의 그런 고객들을 많이 다수 가져갈 수 있을 거고, TSMC가 이런 큰 고객 위주로 대응을 하는 구간에 중저가 수주가 많이
이 낙수 효과로 흘러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마켓시어 상승을 저희는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정 기술의 가장 핵심 기술로 저희가 전망하는 건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GAA 기술이고요. 14나노 공정부터 적용됐었던 핀텍 공정의 목적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그 플래너펫에서 회색과 보라색이 만나는 그 전면이 이 전류가 흐르는 그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류를 이동시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선폭이 좁아지면 그 전면은 작아질 겁니다. 거기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핀펫으로 개선한 거고요. 즉 3차원으로 가서 3변으로 그 전면을 늘린 모양이 핀펫이고요. 그리고 지느러미처럼 감쌌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될 때에 그 어떤 누설전류까지도 제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AA는 핀펫보다 한 탑이 더 갔죠. 전면을 더 늘리고 더 쥐어짜입니다. 그래서 전류량을 더 늘려주고 누설전류는 더 잡아줍니다. 0과 1의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 향후에 3나노 공정부터는 핀펫으로도 부족하다. GAA 공정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엔지니어들의 표현들이 시장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고요. 그러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복잡해진 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 공정 기술을 누가 더 잘 해내느냐가 아마도 전공정 기술에서 우위에 서는 업체가 될 거고 여기서 TSMC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메모리에서 마지막으로 보면 후공정 기술은 우리한테 큰 어떤 경쟁력의 가치에 접근을 못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후공정도 향후에는 이 차별화 전략으로 대응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팬아웃 공정이나 TSV 같은 공정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후공정에 전공정 같은 기술이 도입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을 당연히 이 전공정 기술 굉장히 잘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공정 쪽의 어떤 기술 진화에 우리가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TSV 기술을 적용한 엑스큐브라는 제품을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한 상태이고요. 아마 시장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진화될수록 이런 성능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거고 전공정에서의 어떤 모의 법칙 훼손에서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온다면 후공정으로 추가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는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조금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짧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RAM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상당구도로 재편된 상태에서 1A 나노미터, 10나노 공정의 네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나노에서 첫 번째를 1X, 두 번째를 1Y, 세 번째를 1Z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는 1Z를 이미 진입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1A로 넘어가고 있는데 DRAM에서도 EUV 공정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까 DRAM에서 가장 큰 문제를 캐퍼시터의 종횡비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EUV 공정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종횡비 문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EUV는 X축, Y축에 대한 접근이고 종횡비는 Z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EUV를 DRAM에 써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기존의 ARS 버전으로 포토 공정을 진행했을 때 어쩔 수 없이 DPT, QPT라는 더블 패터닝, 커널러플 패터닝 같은 스텝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공정에 따라 원가 부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EUV를 적용하게 되면서 EUV에 대한 구매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DPT, QPT가 제거되면서 줄어들면서 스텝 수의 감소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에 대한 원가 개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A 나노미터부터는 이런 비용의 증가 부담보다 비용의 완화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EUV를 쓰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A 나노미터부터는 이런 EUV의 전환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 EUV에 대한 그런 장비 확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쪽에서 TSMC나 삼성전자 EUV 장비 구매를 굉장히 많이 부킹을 해놓은 상태에서 D램에서도 이런 전환이 될 때 어떤 D램의 공급 제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먼저 EUV를 ASML한테 독점 업체인 ASML한테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업체가 좀 더 마켓 시어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영업력도 좀 되게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랜드에서 보게 되면 랜드에서 삼성전자와 후발업체 간의 영업력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D램은 좀 달라 보이죠? 근데 보시면 랜드의 적중 단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도시바 딱히 안 보입니다. 적중 단수로 표현되지 않는 영업이익 격차는 보이지 않는 변수라는 걸 보고 스택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싱글 스택으로 구현하고 있고요. 후발업체들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키옥시아는 더블 스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또 여기서도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술이 어려워지는 병목 현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빅사이클 구조가 내년 하반기에 랜드에서도 재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서 마지막 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언제 진출하냐? 중국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또는 미국, 유럽처럼 돈을 벌려고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아니죠.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경쟁력을 말씀드릴 때 좀 어떤 업황의 훼손을 만들 수 있는 공급에 과도한 투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만들 수 있는 업체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하에 미중 분쟁 과정에서 중국향 장비의 수출 금지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이 여러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서 미국 업체들 없이는 온전한 반도체 팹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마 좀 어려움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술 장벽도 높기 때문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런 중국 쪽에서의 파란 지점 얘기를 좀 저희가 들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의 진입은 우리의 우려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작년도 7월달에 일본의 이슈 이후에 소부장의 국산화가 자극이 됐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고요. 그래서 큰 기회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엔지니어들, 저도 엔지니어를 해봤지만 뭐 여기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엔지니어들은 기존에 잘 셋업되어 있는 수율이 이미 잘 나오고 있는 공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잘 나오고 있는데 왜 바꿔?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미 고정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작년도 이슈가 이제 국산화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크게 자극한 것 같고요. 이게 아마도 계속 추세적으로 더욱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SK그룹의 그 반도체의 어떤 그런 인테그레이션 모습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국내 업체들을 향한 지분 투자가 다수 공시가 되고 있고 아마도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맺어본다면 반도체 기술이 가장 중요한 산업을 향한 그런 기술력이고 비메모리에서 삼성전자는 전공정 기술을 통해 더 마켓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고 앞으로 IP나 셀 라이브러리를 확보하는 그런 마켓시어의 상승 기회까지도 앞으로 이때 좀 전 세계에서 좋은 좀 활용이 필요할 것 같다.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요소인데 아마도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어떤 그런 강화된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5시 10분에 그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 있으신 분은 유튜브의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질문을 서면으로 작성해가지고 전화 우리 진행 직원분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재호 교수님과 최대원 부산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2부에서는 패널 토론을 할 텐데 먼저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상무님께서 앞에 발제자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고 특히 반도체 산업협회에 계시기 때문에 정부 정책 측면의 어떤 제언도 좀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먼저 안기현 상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상무입니다. 앞서 이 두 분의 발제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저 또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두 분 이 발표 내용의 큰 흐름은 아마 이 기술의 흐름에 따라서 산업이 크게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은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산업 안에서 이렇게 봐도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초기 과정은 이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때는 이제 반도체가 적용되는 이 제품이 우리가 쓰고 있는 PC입니다. 개인이 쓰고 있는 PC고, PC에 사용되는 이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그 PC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인텔이었고요. 그건 이제 아직까지 이 인텔이 PC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세계 1등의 반도체 기업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모바일 시장이 열렸죠. 예, 모바일 폰, 저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우리 반도체가 사용되는 또 다른 신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반도체 기업이 다양하게 재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퀄컴, 또는 이제 삼성, 또는 이제 중국 기업도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 또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고요. 미국에서도 인텔 중심의 반도체 산업에서 모바일을 바뀌면서 퀄컴, 애플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덧붙여서 우리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여기에 또 반도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에는 인텔, 위시에서 인텔과 같은 종류의 반도체를 만든 AMD까지 가세를 해서 이 회사들은 성장을 조금 더 했고, 또는 이제 이 빅데이터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회사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 아마존, 또는 애플 이런 회사들인데요. 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좀 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좀 더 다양한 반도체, 그리고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전자제품이 좀 더 다양해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설계도 중요해지지만 이 제조도 이 분업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져 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반도체 제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가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메모리가 상당히 중요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강입니다. D램, 랜더 합쳐서 전 세계 시장 60%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메모리가 이렇게 중요해지리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전망과 다르게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중요해져 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 중요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이 타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질문은 우리 반도체 산업은 언제까지 갈 거냐, 또는 반도체 기술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지금의 반도체 기술 30년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반도체 산업 계속 지속해서 발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한 20년, 30년 이상은 계속 발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뭐 가만히 두면 발전할 리는 없겠지요. 저희가 이 반도체 산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이제 우리 사람, 인재입니다. 인재. 반도체 산업은 그동안 이제 생산은 사람이 했는데요. 생산은 기계가 합니다. 근데 연구 개발은 상당히 중요해져 갖고 있고요. 이런 이 연구 개발하는 인재들이 우리 산업에서 많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이 성장이 한 5%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그렇지만 저는 한 10% 정도 보고 있고요. 10%의 인력이 필요한 것은 20%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학의 양성되는 규모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만큼 이 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교육기관의 이 규모가 우리가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숙제 중에 하나가 우리 생산 시설에 대한 구축입니다. 반도체는 이 생산 시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산업의 힘이 됩니다. 우리 사람으로 보면 생산 시설이 이 근육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 생산 시설을 많이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산 시설 구축에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국가적으로 이 균형을 갖고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회적 가치에 우리 기업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 중에 소부장 기업이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들의 기업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산업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잘 압니다. 저희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잘 알고요.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잘 압니다. 보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를 겪으면서 초기에는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다들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과대평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년 조금 지났는데 이게 1년 조금 지난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이 우리 글로벌 기업과 견줄 만큼 기술력이 높아졌다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문제였겠죠. 저는 이것이 10년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10년 이상 가야 우리가 글로벌 기업하고 같은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이미 이제 관심은 좀 없어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글로벌 기업하고 기술 경쟁이 같으니까 특허 문제는 아주 대등하게 우리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이 정부나 또는 국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는 산업 내부에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질의응답 겸 패널 토론을 시작을 할 텐데요. 질문은 저희가 또 공동 주관하고 있는 매일경제로부터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에서 받은 질문부터 좀 소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 안상무님께서 매경에서 좀 저희한테 주신 질문 중에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한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매경에서는 K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우수인재 지속 양성이 중요한데 학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업계와 함께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질문으로 주셨는데 이미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우수인재 양성 부분을 많이 사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학의 역할도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경에서 또 주신 또 다른 질문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19 시대에 고사양 고용량 반도체
부분에 기회가 있을 텐데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이런 질문이 백영 측에서 주셨는데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발표하신 두 분이나 아니면 안재상 분께서는 어떤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인재에 대해서, 인재 양성에 대해서 우리 인재 양성을 한 곳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인재 양성을 하는데요. 저희 불만은 항상 양이 일정하다는 건데요. 저희가 보니까 양이 일정하다, 이 원인을 보니까 학교에서 반도체 전문 교수님을 안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뽑으시냐 물어보니까 논문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산업기술이 발달된 것은 학교에서 논문을 잘 못 쓸 수밖에 없습니다. 논문을 잘 쓴 쪽은 산업적으로 초기 과정입니다. 근데 산업적으로 초기 과정은 사람이 많이 안 필요해요. 산업이 성장할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교수님들이 논문을 잘 못 쓰십니다. 이런 부분이 학교에 적극 반영이 돼서 이 성장하는 산업에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수님들을 많이 뽑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비판적으로 보면 교육부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 산업이 성장하는데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요. 학교는 논문 중심의 그 학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산업하고 학교하고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우재 학생님께서 공부에다 많이 얘기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코로나19 시대에 고사양 고용량 반도체 부분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한번 이재호 교수님 먼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네. 마이크가 지금 2개 있으니까 좀 나눠서 쓰실 것 같아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이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도가 붙었다. 원래 이제 가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더 빨리 진행이 된 거죠. 그죠? 불가피하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 고용량 아마 그런 걸 고사양 고용량 반도체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쪽에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인텔이 독점하던 시장, 2017년도까지는 인텔이 99%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AMD가 주가가 그죠? 인텔보다 더 시가총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게임 업체가 아니고 제너럴 퍼포스 GPU라는 걸 해가지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의 브레인으로 이렇게 쓰이는 이제 그런 거가 된 거고요. AMD 같은 경우도 이제 GPU도 잘하고 CPU도 이제 인텔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인텔이 지금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인텔은 자기네가 기술력이 떨어지는 14나노 핀팻에서 아직도 칩을 만들고 있어요. 서버는 PC는 10나노를 이제 갔는데 거긴 수율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비용이 자꾸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AMD는 TSMC에서 7나노로 칩을 만들어가지고 돌풍을 일으키면서 라이젠 칩이 잘 팔리고 있고, 에픽이라고 이제 이 서버용 클라우드용에 들어간 건데 그것도 이번 3, 4분기에 리사수 AMD CPU CEO가 마켓시어가 10%가 됐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인텔에 아무나 못 깰 거다. PC 쪽에서는 잘 나갔지만 이 서버 단에서는 어려울 거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벌어지는 건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M&A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 경쟁이 굉장히 열이 붙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결국 여기서 경쟁은 초미세 인텔의 14나노 핀팻으로 해가지고는 7나노로 한 것보다 성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그 AMD가 값도 싼데 가성비만 싼 게 아니고 막 시장에서는 왜 가성비만 싼 게 아니라 성능도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인텔이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인텔이 만약에 2023년까지 자기네 걸 계속 고집을 해가지고 못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AMD가 5나노로 내려갑니다. 5나노.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인텔이 무너지는 거고 궁극적으로 그 인텔도 자기네 걸 버리고서 TSMC를 가든 삼성을 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두 회사 다 지금 굉장히 일손이 딸리고 캐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헤게모니를 누가 짓는 거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설계단에서 경쟁이 붙고 있잖아요, 그죠? 세 회사 원래는 한 회사가 독식을 하던 거를 세 회사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고객사들 구글이나 아마존 심지어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네가 설계를 해가지고 칩을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면은 설계 쪽에서 경쟁이 붙으면 헤게모니는 결국 초미세공정 회사들이 헤게모니를 쥐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은 둘밖에 없는데 설계단에서는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쟁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성과에 비친다라는 게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 많이 해주셨는데 이 로직 칩이 자꾸 이렇게 고사양으로 가면요 디램이 고용량으로 가야 되고 고사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삼성에 오신 분들 작년에 삼성에서 HBM이라는 고대역 메모리 디램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디램을 적층을 해가지고 아파트처럼 쌓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메탈을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그걸 딱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품절이 됐어요. 대량 생산을 아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삼성전자에서 그 담당하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그렇게 이걸 사갔냐 그랬더니 엔비디아가 더 없냐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GPU 같은 거는 이제 이 컴퓨테이션을 할 때 인텔이 CPU하고 달라가지고 병렬 처리를 합니다. 병렬 처리를 하는데 병렬 처리를 하려면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임시 저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빨라야 돼요. 그래서 HBM 같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메모리 쪽도 굉장히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혹시 최도현 연구위원님이나 네, 안상문 추가하시는 말씀 있으신가요? 이재호 교수님도 자세히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 짧게 제 생각 좀 설명해서 드리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런 고사양 고용량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 다시 시장이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을 코로나가 자극했다. 더 빠르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그 길 안에서 그 속도가 빨라졌다. 최근에 그걸 저희가 느끼고 있는 건데,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받는 반도체 칩의 성능은 뭘까라고 좀 요약을 해보자면, 비메모리에서는 병렬신 연산인 것 같고요. 이게 그런 엔비디아나 최근에 AMD 등의 그런 마켓 시어의 상승이 그런 병렬신 연산을 잘 하는 그런 업체 쪽으로의 쏠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저희는 당연히 아까 저희가 이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관돼서 비인텔 시장의 확장 속에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 속에 삼성전자의 기회를 찾고 거기서 마켓 시어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전공정 기술이 1차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서버 수요의 비중이 상승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빅테크들, 우리가 얘기하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수요가 반도체에서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서버 업체들의 어떤 영향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도 독과점이지만 우리의 전방업체도 독과점이 돼서 그런 어떤 힘겨루기 해서 힘겨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좋으면
좀 강한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업황이 안 좋으면 또 가격 하락을 또 막을 수 없는 그런 좀 분위기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이클적인 측면에서의 위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좋게 본다면 메모리 반도체의 이런 비중 상승을 어떤 시장의 성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메모리 수요가 계속해서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적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비메모리에서의 경련신 현상에 발맞춘 메모리 반도체의 대응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입니다. HBM이고요. 이 HBM은 스루 실리콘 비아라는 TSV 이 공정 기술을 활용하게 되고요. 이건 수공정인데 수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정공정 기술을 거의 활용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때 아무나 못합니다. 왜 아무나 못하냐? 수공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길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감싸고 패키징하는 게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즉 다시 얘기하면 이미 엄청난 어떤 비용을 전공정에서 투입하고 끝낸 상태에서 후공정에서 수로스가 한다? 수로에서 문제가 생긴다?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얘기하면 TSV랑 후공정은 전공정 기술이 거의 유사하게 입혀지기 때문에 수율의 로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고 그만큼 엄청난 가격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됩니다. 만들 수 있는 업체는 그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 캐파를 만들어내는 속도도 사실 뭐 쉬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흐름에서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같이 유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TSMC는 비메모리만 하고요. 다른 메모리 업체들 다 메모리만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의 후공정에서의 어떤 그런 기회 창출이 아마 삼성전자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안상훈님 혹시 추가하신 말씀이 네, 됐습니까? 네. 우리 매경 측에서도 주신 질문 중에 국내 반도체 생태계가 메모리 분야에 부실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일지 하는 질문인데 혹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훈님 혹시 의견 있으면 먼저 주시겠습니다. 메모리 편집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편집이라는 단어는 잘못됐어요. 그렇죠. 네. 메모리를 잘하고 시스템 반대를 좀 못하는 거죠. 네. 이걸 꼭 균형을 맞출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예, 여쭤보는데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도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같이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이 다르고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도 잘해야 되지만 제조 공정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제조 공정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제조 공정은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제조를 잘 한다라면 시스템 반도체를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데 이제 이게 기술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 회사가 비즈니스 기술이 아니고 비즈니스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 회사가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공정을 잘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은 잘하죠. 삼성전자가 아까 우리 이재호 교수님 발표 내용에도 들어있듯이 TSMC와 이 견줄 만큼 앞으로는 TSMC를 앞서겠다. 이러한 포부도 삼성이 작년에 발표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이 제조 공정이라는 게 제조이고 이제 제품은 설계를 해서 제조를 통해서 나가고 이 설계를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거든요. 시장에 들어가는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를 잘하려면 특히 이제 이 전자산업하고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잘 연결이 돼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항상 전자 제품을 세계 최초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잘할 수밖에 사실 없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정은 잘하는데 설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숙제는 사실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잘하자라고 본격적으로 이 정부와 이 기업이 얘기한 게 한 20년 전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별 이 큰 변화는 사실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를 만들면서 상당히 이제 미국 업체와 그 제품은 이 같은 수준이 된 거고요. 나머지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숙제는 갖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종류 중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잘 선택해서 가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즘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 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들을 지금 많이 관심을 두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하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것들, IoT 가전이나 또는 이제 그 통신기기나 또는 이제 자동차나 또는 이제 우리가 기계장치도 또 잘합니다. 기계장치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또는 이제 우리 요즘 뭐 K 반도체, K 바이오라고 해서 우리 그 바이오 헬스케어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 중심으로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도와줄 부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우리의 지금 과거 지금 바로 직전까지 최대의 사실 경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시장이자 거기서 같이 개발을 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국내에서 개발해서 중국 시장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중국 기업들이 워낙 잘하니까 우리가 걸림돌이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중국보다 좋은 지금 환경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좀 개발을 해서 세계 시장에 가는 데 있어서는 과거보다 더 좋은 환경이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시스템 반도체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시장 지향적으로 연결이 잘 되면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충분히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 발표하는 데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 공정 제조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아이템들이 있고요. 고객한테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초대량 생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안상님도 얘기하셨지만 시스템 반도체의 수많은 아이템 중에서 또 수요처가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분야 위주 지금 AP라든지 또 우리가 잘하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 잘하는 분야가 이미지 센서라든지 또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의 어떤 그 드라이브 IC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가 보기에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메모리하고도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의 수요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수많은 시스템 반도체 아이템들을 우리가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파운드리는 계속 잘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이 설계와 관련된 분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구 위원님이나 이재호 교수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우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메모리 분야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디램 산업은 마진이 박한 사업이다. 그리고 툭 하면은 치킨 게임이 벌어져가지고 적자가 나고 근데 그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치킨 게임이 일어난 게 2006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대에 많은 회사들이 주저앉았어요. LP다 주저앉고 독일의 키먼다 주저앉고 그다음에 대만에 그 디램을 하겠다고 들어왔던 후발 업체들이 대부분 다 업종 전환하거나 주저앉고 지금 이제 3개 회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 산업의 수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산업이 완전히 재편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회사가 치킨 게임을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그 이후에 2013년 이후에 보시면은 그 디램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8년도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요. TSMC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TSMC에서
잘못된 견해를 잘못된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TSMC가 2009년도에 10조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2012년대에 가서 매출액이 연 매출액이 2배로 뛰었습니다. 20조를 초과했고요. 2016년도에 30조가 됐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컸냐? 그 배경에는 중국의 스마트폰 성장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요. 스마트폰 성장을 하는데 수치를 한 달에 그 스마트폰 가입자가 1000만 명씩이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수치가 달라요. 공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심에 화웨이가 있었습니다.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최근에 가파르게 성장을 했었거든요. 마켓시어가. 2017년도에 결국 애플을 따라잡았잖아요. 2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거기서 가장 수혜를 입은 게 TSMC입니다. 그래서 TSMC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근데 TSMC의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순이익을 보시면요, 12조가 안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17년, 18년도에 분기에, 물론 이제 다른 사업하고 다 합쳐서인데요, 분기에 15조씩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예? 그래서 단위가 다릅니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메모리 쪽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메모리 사업을 고정관념으로 여기 굉장히 이윤이 박하고 툭하면 찍기 게임을 걸어서 적자를 보고 그 시대는 갔습니다. 다시는 안 옵니다. 이제 아까 최근 애널리스트가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대적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그거 끝났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절대로 주질 않아요. 최소한도 디램은 미국에서 반도체는 내셔널 시큐리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디램에 손을 못 대게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장비 업체들하고 소프트웨어 업체 이런 업체들이 공급을 안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것을 보시고서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로직 칩이 고사양으로 가면 갈수록 디램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저는 이거 아는 게 지금 물리학과에 이제 강병남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병남 교수님 이제 랩에는 컴퓨터가 300대가 굉장히 하나에 1억짜리 컴퓨터를 300대를 가지고서 컴퓨테이션을 해요. 왜냐하면 무한대에 도전하는 이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컴퓨터를 돌립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컴퓨터를 살 때 이제 제가 봤어요. 디램을 어느 정도 넣냐 그랬더니 1.6 테라바이트 넣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넣냐 그랬더니 코어가 CPU 코어가 48개인데 각 코어별로 이렇게 해서 그만큼 채워넣지 않으면 그러면 바틀렉이 생겨서 CPU가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을 하고 디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디램 쪽을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이. 네, 우리 최대원 연구위원께서는 혹시 잠깐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비메모리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으로 네, 그렇게 이해해서 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비메모리는 설계 영역, 햄리스죠. 그리고 웹 영역, 파운드리죠. 이 두 영역으로 나눴을 때 햄리스 설계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안경 상무님께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유기적으로 다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학계와 산업계가 같이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준 상태에서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하는 저희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굉장히 잘 맞는 산업이었던 것 같거든요. 빨리빨리 하고 빨리 한 상태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굉장히 잘하는. 근데 비메모리는 이제 그러지 못하는 환경인 만큼 특히 설계가 그런 좀 영역인 만큼 설계는 좀 오랜 호흡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또 웹 영역인 파운드리는 이미 저희 주제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파운드리의 세 가지 경쟁력을 저희는 납기대행 능력, 그리고 전공통 기술, 후공정 기술이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전공통 기술과 후공정 기술은 굉장히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아도 됩니다. TSMC와 거의 대등하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이 납기 대응 능력이 1차 벤더가 되느냐, 2차 벤더가 되느냐에 대한 어떤 고객의 선택에 중요한 기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IP나 셀 라이브러리 같은 그런 이제 설계에 유관한 그런 선택이 필요합니다. 같이 이제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설계에 관련된 저희의 노력의 방향과 일치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온 질문도 뭐 간단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은데,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기술적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하는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신 분이 계신가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테슬라가 향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테슬라와 경쟁하는 다른 자율주행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때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은 또 환경적으로 또 많은 규제들과 엮여 있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앞서 이미 설명드렸던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된 것 같습니다. 그 주도 역할을 우리는 누가 할지 알고 있습니다. 해경은 누가 가질지 알고 있고요. 병렬신 연산에 최적화된 엔비디아가 할 거라는 게 지금 주식 투자자들의 대다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대비 시총이 굉장히 크게 늘려 있는 이유일 것 같고요.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주식시장 투자자들도 많이 보는 이유 같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설계의 영역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한 잘할 거면 아까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관될 수밖에 없을 텐데 파운드리에서 같이 잘 엔비디아와 헤게모니를 잘 구축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 빙하형의 시장 성장의 기회를 누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시장이 좀 열려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차량용 시장에 들어가는 비중이 워낙에 작습니다. 아시다시피 14억대, 15억대가 팔리는 연간 스마트폰의 시장이나 아니면 지금 확장으로 넘어가 있는 서버 시장, 데이터 센터의 시장 대비 수천만 대의 연간 수요에 그치고 있는 그 차량 시장 안에서도 또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때 그 시장의 비중은 수렴한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좀 적은 비중이고요. 어떤 모습이 진짜 나올지 저희도 궁금하고, 그 용량이 폭발할지,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 대비 훨씬 많이 쓰이긴 할 거잖아요. 그 양이 얼마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당연히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 메모리 반도체 다들 오늘 많이 들으셨겠지만 D램 3강 구도고요, 랜드 4강 구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켓시어를 이제 각각 D램, 랜드 1, 2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성장이 나온다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당연히 그 추세를 온전히 저희가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상민 질문이겠습니다. 제가 산업 안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면 너무 적나라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아끼려고 하는데 좀 현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현재 기술입니다. 엔진으로 가는 자동차에 이 엔진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구동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다 수입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에 수입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를 만들어준 게 유럽이고 일본이거든요. 일본 이제 그 기술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그 산업이 태생할 때 반도체가 같이 태생하지 않으면 사실은 후발로 따라가기 어려운 게 반도체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사실 반도체 기술이
오랫동안 낙후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제조라는 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죠. 사실은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그래서 유럽은 우리보다 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를 하기에는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은 세계 제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잘 만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수입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라는 게 사람 목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아직은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실 안 갔죠.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통신기기에 들어간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적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중에 국산 반도체는 오디오,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앉으면 연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디오, 뭐 내비게이션, 뭐 우리가 이 안전하고 관계가 좀 덜한 것들은 저희가 만듭니다. 예, 만들어서 공급은 해요. 예, 공급은 하지만 좀 안전하고 관계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저는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걸 하려면 첫 번째는 자동차 회사들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해서 쓰는 걸 좀 국내에서 할 수 없을까 이런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건 설계 이슈보다 제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조인데 삼성 하이닉스처럼 그렇게 대규모 제조 시설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소규모의 제조 시설, 공정도 좀 단순한 공정으로 가능한데요.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이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하면 신사업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동차는 지금 이 자동차라는 게 이 모바일 기기의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로봇에. 그래서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움직이는 이 지능형 로봇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같은 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움직이는 게 뭐 사실은 전기 자동차와 똑같은 거죠. 단지 타이어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발로 가느냐 뭐 이런 차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국내에 우리 제조를 삼성 하이닉스만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다른 기업들도 좀 이렇게 반도체 제조에 적은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투자를 하시면 국내에 인력은 많습니다. 인력은 많고 반도체를 우리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분야에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새로 하시는 분들은 뭘 살려고 하더라고요, 자꾸. 네, 살 건 없습니다. 새로 지으셔야 되는데,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관심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들도 좀 더 있었는데,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게 돼서 좀 아쉽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세션이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발제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세 분의 발제자, 토론자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유튜브나 현장에서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산업경쟁력 포럼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내년 2월에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차량용 반도체 얘기도 나왔는데 내년에 또 이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해서 세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